자, 경영언론 5주차 사업 소유구조와 기업가 정신. 자,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기업가라고 하는 건요. 이제 프랑스 동사에서 유래했는데 그 시도하다, 모험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요. 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자, 위험을 무릅쓰고 포착한 기회를 사업화하려는 모험과 도전의 정신. 그러니까 이 위험, 불확실성, 이 위험을 일단은 이제 무릅쓴다라는 측면에서 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거죠. 참 이게 용기를 내야 되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참 좀 크게 좀 사업을 하기가 좀 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 자금도 많이 투여를 해야 되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슌페터 같은 경우는요, 기업가 정신의 본질을 혁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꼭 뭐 엄청난 게 아니라 일단 새롭게 발명하는 걸 포함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혁신이고, 값싼 원료를 발견하는 것도 혁신이고, 자, 생산 방법을 개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혁신이다. 그래서 이 기업가의 혁신이 결국 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라는 거죠. 이 기업가 정신이 강조되는 이유는요. 이 기업가 정신을 갖춘 기업가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워낙 불확실성이 높죠. 뭐 금리라든가 시장이라든가 노동 환경이라든가 이런 불확실한 환경에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기업가 정신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변화시키려는 시도, 이걸 통해 가지고 엄청난 부가치를 낼 수가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기업이 활성화되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사실 이런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창업을 하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도 이제 창업에 이제 참 위험을 무릅쓰고, 근데 이제 기회라든가 수익, 독립성, 도전 이런 어떤 매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회를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창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이 조금 부족해. 그래도 창업을 통해 가지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이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급여 생활자는 제한적이잖아요. 아주 위로 올라가지 않는 한. 그리고 이제 독립성이 있는 거죠. 내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요. 창작 활동을 하거나 또는 이제 뭐 자유를 좀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창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물론 일정 기간 동안은 엄청나게 하드하게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걸 넘어서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시간적인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독립성을 통해서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도전 정신이 있겠죠. 창업을 하려는 이유가. 물론 일반적인 창업자들이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길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기업가의 경우에는요. 권력보다는 이제 성취감을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창업을 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창업에 치료한 자질에 대해서 사실 교재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자발적인 성향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스로 경영하는 것에 만족하고 스스로 훈련하고요. 성공 또는 실패에 본인 스스로 책임지는 이런 자발적인 성향이 창업에 필요한 자질이고요. 자기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하죠. 스스로 믿음을 갖고 열정을 불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 남들이 볼 때 다 비웃어. 하지만 나는 여기에 대한 정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불태워서 결국은 실현시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사실은 우리 영화라든가 이런 시나리오만 하더라도 야 이거 안 돼! 라고 해도 끝까지 실현시켜가지고 영화화시키고 드라마로 성공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활동지향적이어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만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내가 생각했던 건데. 하나만한 얘기예요.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 아이디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의지를 불태워서 실현하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결국은 활동지향적이고 실행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머릿속에만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넘쳐야 되겠죠.
스스로 정신적으로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체력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창업을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뭐 그런 얘기 하죠.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루에 8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그건 근로자 월급쟁이들 얘기지 자기 사업을 일으켜 가지고 엄청나게 부가치 일을 하려면요. 사실은 몇 년 동안 정말 일주일에 거의 80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되고 몇 년 동안 휴가를 뭐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저도 사실 이제 제가 그러니까 지점장으로 일할 때, 그러니까 좀 어릴 때 지점장이 돼서 금융권에 일을 했었는데 그때 진짜 365일 중에 설날하고 추석만 쉬었던 해가 있어요, 한 번. 거의 뭐 아침 뭐 거의 7시 한 반 정도에 출근을 하고 저희 늦게 들어오고 거의 1년 정도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정도로 무엇인가 투여하지 않게 되면 사실 쉽지 않죠. 그리고 불확실성을 감내해야 됩니다. 예측 가능한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아주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창업에 필요한 자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기회가 있는 아이디어는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한번 사업 기회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요. 불편함을 좀 해소해 주는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불편한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뭘 할 때 불편한 거. 그거를 해소하는 제품, 해소하는 서비스. 그게 사업비와 있는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가 단순히 불편함 해소할 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일단은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불편함 해소할 수 있는지, 이걸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사업을 시작할 자원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고객이 비용을 지불할 만하면 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격에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즉 유사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경쟁자가 일단 나서기 전에 내가 일단 그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투자 자문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은퇴 설계라든가, 이런 이제 자신의 자산 관리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운영하길 원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기본적인 공부 내지, 그리고 그런 자문 업무를 하려면요, 자격증이 필요해요. 기본적인 자격증. 투자자산 운용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당연히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자문을 제공할 때 합리적인 비용으로 책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금융 서비스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데랑 경쟁해서 우위의 어떤 플랫폼을 제공해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영위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창업팀이 있고 이제 사내벤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즉 기업 내 창업이죠. 일단 창업팀을 만들게 되면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요. 생산하고 판매하는 이런 팀을 꾸리게 되면 유리하겠죠.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팀은 구성원들이 창의적인 기술을 합쳐서 생산과 마케팅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개별적으로 일하는 기업가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팀으로 일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분 간 협동과 조정이 용이하겠죠. 애플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마케팅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스티브 잡스가 했는데, 컴퓨터 개발은 이제 스티브 워즈니아가 했고요. 마이크 마쿨라가 투자 유치를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팀을 꾸려서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사내 기업가의 역할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내 기업가는 이른바 사내 벤처라고 생각하면 돼요. 회사 내에서 기업가의 역할을 하는 창의적인 인물로 보면 되겠죠. 대기업에서 창업은요, 창의적인 사내 기업가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대기업에서
사내 벤처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3M 같은 경우도 사실 포스트잇도 이 사내 벤처, 사내 기업가가 이제 만든 거다라고 하는데, 직원들이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업무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하루 일과의 15% 이상은 할애해가지고요,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상할 것을 이제 규정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서비스가 신규로 무엇인가 개발이 되면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약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 삼성 SDS 사내벤처로 출발했습니다. 엄청나죠? 지금 네이버는요,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이요 31조 3170억 원이고요. 시가총액 순위로 보게 되면 코스피 11위입니다. 엄청난 회사로 성장을 했는데, 그게 뭐였다? 삼성 SDS 사내벤처로 출발했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예. 이 네이버 창업자인 이혜진 의장이요, 1992년 삼성 SDS에 입사를 해서 사실 처음에 이 인터넷과 관련된 이 서비스 사업을 제안을 했는데 퇴짜를 맞았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근데 다행히 삼성 SDS에는 사내 벤처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 벤처 제도를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 계획을 추진을 한 거죠. 그래서 1997년에 네이버 포트라는 사업팀을 꾸렸고 1999년도에 네이버컴으로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같은 삼성 SDS 출신이었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만들었던 한 게임을 일단 인수합병하면서 몸집이 커졌고요. 현재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인터넷 포털 기업,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인터파크도 이제 산업벤처로 출발했던.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들 자체가 이런 이제 사내의 어떤 그 기업가들 통해서 성장하는 것도 재밌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요, 특정한 업무에 매몰되지 말고 이런 것들 조금 도전해가지고요, 좀 꿈을 키우고 한번 우리나라 대표 기업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소형 기업과 재택 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초소형 기업가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기업가. 그래서 이제 많은 초소형 기업가들이 재택 사업 소유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자영업의 절반 이상이 재택 사업을 하는 형태다라고 합니다. 창업 비용이 낮고 관리 업무는 적고 수요는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사업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집에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워낙에 이제 집에서 비대면으로 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집에 약간 시설을 갖춰놨어요. 크로마키 뒤에 보이는 이제 초록색 크로마키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촬영에 좀 용이하도록 마이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 좀 투자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강의를 하고 자문을 하면서 아주 고강도로 좀 일을 하기도 원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원하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실제 보게 되면요, 이러한 형태가 초소형 기업가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창작 작품, 아마존이라든가 이베이라든가 이런 사이트에서 거래될 수 있는 미술 작품을 그린다라거나 아니면 핸드메이드 작품을 내가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택 서비스가 될 수가 있겠죠. 개인 교습을 한다거나 조경 내지는 가사 도우미, 반려동물 서비스, 웹 디자인, 개인 트레이닝, 이런 이제 서비스를 재택으로 사실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리 및 기술 기반 서비스, 그래서 맞춤 의상을 만들어준다라거나 배관, 수리, 페인트 서비스, 이것도 뭐 굳이 뭐 사무실을 가질 필요 없고 재택에서 온라인으로 홍보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가 이제 컨설팅에 대한 건데, 기술, 마케팅, 검색 엔진 최적화, 소셜 미디어 관리, 이런 것처럼 특정 영역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재택 사업에 상당히 괜찮은 부분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리셀 해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상품을 구매한 다음에 사실 재판매하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유 경제 기반 사업,
우버 기사라든가 A&B 호스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제 코로나 때 이 배달과 관련된 그런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초소형 기업 재택 사업이 좀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이제 초소형 기업가는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첫 번째는요, 내가 진짜 즐길 수 있는 일이어야 돼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저도 제가 하는 일이 즐겁거든요. 강의하고 자문하는 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두 번째, 업무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이 있거나 내지는 적어도 내가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경영학 박사 학위도 취득을 하고 관련된 투자자산 운용사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상담과 관련된 경험을 누적시켜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로가 명확해야 되겠죠. 뭐 내 기술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고객을 발굴할 수가 없고 서비스 판로가 명확하지 않다면 실제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택사업이요. 겉으로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진짜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첫 번째, 일단 신규 고객 유치가 어렵죠. 혼자서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 신규 고객을 어떻게 발굴해야 되는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를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닌다. 뭐 9 to 6, 9시까지 출근해서 6시까지 일한다. 명확한 무엇인가 스케줄 관리가 되는데 시간 관리 스스로 한다는 것도요. 사실은 프로의 자세가 아니라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업무와 집안일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업무 공간과 사적 공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집에서 사실은 뭐 약간 일이 혼합돼 가지고요. 업무 집중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고요. 위험 관리에 실패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집이 상업용으로 사용된다. 이럴 경우에는요. 만약 화재가 나잖아요. 집에서 일을 하다가 화재가 났다. 이러면 보험사에서 실사조사를 나와가지고 화재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 관리. 만약 이럴 때는요. 보험을 좀 따로 가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택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자, 그 두 번째랑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교재를. 중소기업 경영 관리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기능이 있는 거죠. 사업 계획서를 잘 짜야 되고요, 사업 계획을. 그리고 자금 조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 인적 자원 관리, 기록 유지 회계, 지원 확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그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사업 비즈니스 플랜, 즉 사업 계획을 잘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머릿속에만 있어서는 곤란하고요. 무엇인가 도면화시켜서 만들어 놓는다라거나 사업에 대한 본질, 시장, 경쟁 우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자질 이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해서 플랜화 시켜놔야 돼요. 중소기업 경영인들은요, 이런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체화할 수 있고 구체화시킨 것을 PT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경쟁 분석이라든가 창업 필요비용 계산 그리고 운영 세부사항 점검 이런 것들이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죠. 이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요. 사실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은행이나 투자자들을 이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큰 기업으로 성장해 있는 뭐 쿠팡이라든가 소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런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다 자금을 조달한 거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요. 실제 뭐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데 20에서 50페이지 정도를 만드는데 그 정도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이런 사업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양식들도 좀 찾아보면 있을 거고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커버레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핵심적인 요약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내 사업을 2, 3페이지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주요 목표를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커버레터 핵심 요약에서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업 제안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회사 배경이 들어가야 되겠죠. 현재 회사 운영 현황이 어떻고 법적으로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되고
우리 회사의 어떤 위험, 그리고 기회, 강점 이런 것들을 조금 넣어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경영관리팀 영역에서 자, 조직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재 그리고 향후에 임원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상세 이력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재정적인 어떤 계획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회사의 소득과 지출 그리고 자금 조달 원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 적어도 5년 정도의 계획이 제출돼야 되고요. 필요 자본이 좀 명시가 돼야 되겠죠.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명시하고 자금의 사용처를 표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산업이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트렌드가 어떻게 되어 있고 타깃 시장이 어떤지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가 어떤 약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강점으로 커버해서 판매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지 분석과 제조 계획이 일단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어떤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비즈니스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소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입지가 중요하니까 인구 통계 분석을 한다라거나 교통 분석을 하고요. 제조 계획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장, 필요 기계, 생산 능력, 재고 관리, 품질 통제, 인력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뭐 컨설팅을 받은 이력이 있다라거나 다양한 어떤 자료가 있다면 뭐 본인 사업에 유리한 정보가 있다. 그럼 사업 계획서에 잘 입력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창업이라든가 사업이 있다. 그럼 이 사업 계획서부터요, 좀 꼼꼼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요,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사업 자금을 사실은 어디서 조달을 많이 하느냐? 가족, 그리고 동료, 친구, 뭐 이런 데서 많이 조달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의 저축 외에 주요 자금 조달처는 아무래도 지인이나 친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사업과 관련된 공급자가 내 사업 계획을 보고 관심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은행과 금융기관 내지는 제도 여기서 이제 좀 자금 조달할 수도 있겠죠. 은행에서 기업 관련된 대출해 준다라거나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제도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엔젤 투자자나 크라우딩 펀드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엔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되기 전에 사업성이 높은 기업이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의미하는데요. 뭐 이른바 쩐주를 잘 만나게 되면 실제 좀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데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2P 대출 또는 크라우딩 펀드를 활용하게 되면 오히려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받는 것보다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도 활용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는요.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을 해주긴 하지만은 상당한 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요, 사실은 이제 회사 경영권에 위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죠.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컬리 같은 경우가 실제 이제 김슬아 대표가 이제 그 만들어가지고 사실 이제 신선식품 배달로 상당히 혁신적인 기업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네, 컬리 사업보고서 올해 이제 다트에 나와 있는 사업보고서를 보니까요. 컬리 주식 소유 현황하고 이제 이사회 현황을 보게 되면 5% 이상 주주를 보니까요. 자, 김슬아 대표가 생각보다 지분율이 낮아요. 6.25%밖에 안 되고요. 다양한 펀드, 벤처 캐피탈 이런 데서 실제 9.35%, 6.17, 10.91, 7.78 이런 식으로 이게 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분율이 낮죠. 그리고 이사회를 보게 되면 자 대표이사가 있고요. 사내이사, 사회이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올해 5월 4일에 보게 되면요. 컬리 주요사항 보고서 해가지고요.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자, 유상증자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홍콩계 사모펀드인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 그리고 아스펙스 캐피탈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각각 1,000억 원, 2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방식의 김영식 전환주 유상증자를 결정했거든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운용 자금을 좀 확보했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신문을 보게 되면 자, 이런 제목 있죠. 컬리 곡간 비자 경영권 걸고 대규모 자금 조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운용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펀드라든가 이런 쪽에 유리한 조건으로 유상증자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슬아 대표 지분이 낮기 때문에 경영권이 위태로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금 조달했기 때문에 일단 컬리는 향후 2, 3년가량을 버틸 체력은 확보했지만 일단 김슬아 대표의 낮은 지분율로 경영권 방어성이 취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재무적 투자자들이 주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제 그 신주가 발행이 완료가 되면 그리고 전환비율 조정이 완료되면 앵커 피의 지분율이 14% 수준까지 늘어나며 최대 주주에 올라선다. 그리고 김슬아 대표 지분율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할 때 장점도 많겠지만 이러한 단점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커가나는 기업들의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의 성공 요소를 살펴보게 되면요. 자금 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그리고 자금 조달 외에도 일단 고객 파악, 직원 관리, 회계자료 관리, 그리고 외부 전문가 도움, 이런 것들이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의 요소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객을 어떻게 파악할 거냐, 시장을 어떻게 파악할 거냐,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 시장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게 정말로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좋은 기술일 수 있지만 시장에서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게 고품질의 제품이더라도 적절한 가격으로 훌륭한 서비스와 제공이 되어야 상대를 이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고객 파악이 참 필요하고요. 두 번째, 직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중소기업은 직원을 채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래도 제공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기업과 경쟁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훈련하고 특히 동기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인사관리가 참 중요한데 이건 인적자원관리 파트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가 좀 신중을 기해서 고용돼야 되고요. 적절하게 승진을 단행을 하면서 좀 동기부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회계자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효율적인 회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상당히 많은 사업 실패가요. 잘못된 회계관에서 비롯되는데 특히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너무나 많은 비용을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사실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회계자료 관리를 참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외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특히 이제 거의 모든 분야 법률, 세금, 회계 서비스, 마케팅, 재무 및 기타 영역 전체적인 부분에서 자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냐. 그래서 뭐 경영 지도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퇴직한 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좀 도움을 받아야 전체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이 성공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번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 남은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 창업을 준비 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창업 준비 중이다. 자,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지, 한번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본다라는 마인드로 한번 사업 계획을 한번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업의 경쟁 정도, 현재 시장에서 경쟁 정도가 어떤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쟁자들보다 앞서 나가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요, 한번 다 PT 한다고 생각해 보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금 조달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일주일에 정말 60시간, 70시간 이상씩 일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사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80시간에서 100시간 일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하드하게 일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취업이 목표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 보다 더 자유롭고 보다 더 많은 부를 이루려면요, 이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사실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좀 빠른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좀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주차 사업구조와 기업가 정신 3교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6주차는 오프라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